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로 과학의 본성 단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과학교육론에는 5개의 단원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과학의 본성, 그 다음에 교육과정, 그 다음에 학습 이론,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법, 과학교육, 평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꾸 이거 말하려고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과학의 본성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 단원을 기억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과학의 본성이라는 건 뭐냐면 과학이 어떤 특성이 있는가라는 거를 설명하는 단원이에요.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는 철학적인 것이 사실은 베이스가 깔려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과학 지식의 형성 과정과 특성, 이 첫 번째예요. 과학 지식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어떤 특성을 갖는가, 이거 1번입니다. 외우셨죠? 이거 나중에 여러분이 서술할 때 이게 다 사실은 핵심 키워드들입니다. 그래서 과학 지식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어떤 특성이 되는지를 배울 거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과학 지식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과학자들은 어떤 과학적 방법을 사용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어떤 과학적 방법을 사용했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적 방법이라는 게 말하자면은 과학적 사고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형성될 때 어떤 사고방법을 활용했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고만이 아니라 과학에는 이런 사고를 하는 과정에서 귀납적인 사고를 할 수도 있고 연역적인 사고를 할 수도 있지만 이때 이런 사고를 하려면 탐구 활동을 하겠죠. 탐구를 통해서 하겠죠. 그래서 과학적 탐구를 배우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우리가 지식이 형성이 되고 그런 특성을 갖는데 우리가 보통 지식을 과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과학 이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형성이 된 과학 이론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이걸 다루는 게 과학의 본성 단원이에요. 마지막은 그냥 교육이니까.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문장으로 만들어서 외워봐요. 자, 과학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과학 지식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어떤 특성이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과학 지식이 형성되는 과정에 어떤 과학적 방법을 사용했는지, 어떤 과학적 탐구를 사용했는지, 이걸 통해서 형성된 과학적 이론이 어떤 특성을 갖고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이거를 알아보는 게 과학의 본성이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외워봐요. 과학의 본성 단원이 뭡니까? 과학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고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를 아는 것이다. 이때 어떤 과학적 방법을 사용했는지, 어떤 과학적 탐구를 활용했는지를 통해 바로 과학 이론이 형성이 되었다면 이 과학 이론의 특성과 변화 과정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단원명이 그냥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단원이 과학 지식의 형성 과정과 특성,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식이잖아요. 지식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어떤 특성을 갖느냐, 이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철학의 인식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감히 철학과 전공도 아니니까 뭐 이건 철학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얄밉게 들여다볼 뿐이에요. 시험에 딱 우리가 시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만 핵심적인 개념만 보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철학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2가지 관점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인식론이라는 관점이고 그 다음에 2번째가 존재론이라는 관점입니다.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인식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인식론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무엇을 어떻게 바로 인식하느냐, 바로 이것이 인식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엇이라는 게 보통 뭐냐면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게 바로
인식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 제목 자체가 과학 지식의 형성과 특성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인식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대신 여기는 과학에 대한 인식론이 되는 거죠.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과학 지식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어떤 특성을 갖는지를 알아내는 거니까 이게 바로 인식론적인 측면을 우리가 보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존재론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존재론이라는 건 뭐냐면 존재에 대한 거예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무엇이 있는데 이 무엇이라는 게 뭐냐면 좀 실체가 있는 것들, 뭐 사물이던 이런 것들이 이것의 근본이 무엇인가? 근본이 무엇인가? 이 실체는 왜 어떻게 존재하는 거지? 존재가 무엇이냐? 왜 존재하는지 그 근본을 알아보고자 하는 게 바로 존재론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면 이제 뭐 유심론, 유물론 뭐 이런 것들 나오지만 우리가 과교론에서는 거기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한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지만 인식론에 대한 거를 누가 물어봤어요. 인식론이 뭐야? 인식하는 거야. 근데 뭘 인식하는 거야? 암 자체. 알미라는 자체. 바로 알미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지식이야. 그러니까 알미라는 것 자체, 바로 지식이라는 것 자체를 인식하는 거야. 근데 이 지식이라는 것이, 알미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인식이야. 그래서 지식에 대한 것을 알아보는 것이 인식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목을 보니까 과학 지식의 형성 과정과 특성, 시험 문제에도 이렇게 나와요. 다음은 과학사이다. 근데 이 과학사는 이 과학사에 들어있는 과학 지식의 형성 과정과 특성의 관점에서 땡땡을 논해라. 만약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가 그걸 읽으면서 지식의 형성 과정과 특성이니까 인식론적 관점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인식론이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전통적 인식론, 현대적 인식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공부하면서는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를 정확하게 찾아보기라도 하자.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과학 지식의 정의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서 인식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지식의 정의잖아요. 지식이 무엇이냐,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바로 인식론이니까 바로 지식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를 두 가지 측면에서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두 가지 측면이 뭐냐면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여러분 이게 바로 시기죠, 시기.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현재로 올 때까지 전통적인 인식론과 현대적인 인식론에서 보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과학의 본성도 이렇죠? 교육과정도 인식론의 관점에서 볼 수 있죠? 학습 이론도 그렇죠? 교수학습 방법도 그렇죠? 평가도요? 다 인식론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로 보여야 돼요. 이게 평가 따로 학습 이론 따로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전통적 인식론은 행동주의, 현대적 인식론의 관점에서는 구성주의,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론의 관점을 보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통적 인식론이 뭐냐, 이거부터 보는 거예요. 전통적 인식론에서는 과학 지식을 어떻게 본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거지? 이걸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여기 1번 이렇게 번호를 붙이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게 노트예요. 이게 여러분 되게 두꺼운 책을 그냥 확 압축시켜 놓은 거니까 이거 단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통적 인식론에서는 과학 지식이 뭡니까? 신념, 진리,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다가만 딱 줄쳐놓고 과학 지식이 신념, 진리, 증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다 줄쳐놓고 1번. 줄은 너무 많이 치지 마세요. 아셨죠? 너무 줄을 많이 치면 뭐가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념, 진리, 증거가 뭐야?
먼저 우리가 이걸 외울 텐데 그 다음 줄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과학 지식은 그것을 나타내는 명제가 반드시 진리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명제가 진리다라는 얘기예요. 명제가 진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명제라는 게 뭡니까? 명제라는 게 뭐예요? 문장으로 구성된 거예요. 명제라는 것은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이것은 이것이다 뜻이 분명한 문장을 명제라고 하는 거예요. 뜻이 분명한 문장. 그렇기 때문에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을 명제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문장. 이게 명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내 기분이 좋아 이런 거는 명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아셨죠?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게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명제가 반드시 진리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참인 명제, 우리가 바로 진리라는 건 참인, 명제가 참이다라는 뜻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은 참이다라고 진리라고 보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두 번째, 과학자가 참이라고 믿는 것이고 진리니까 믿는 거야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로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당화된 것이다. 그러니까 과학적 방법이나 탐구를 통해 정당화된 것이다 라는 게 뭐냐면 이미 다양한 방법을 통해 증거가 있었다. 그래서 정당화됐다 라는 얘기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당화된 증거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줄 치는 거 아닙니다. 여기는 줄 치지 말고 아까 여기만 줄 쳤죠. 여러분 우리가 신념을 그냥 신념이 아니라 뭐라고 하면 돼요? 과학자가 참이라고 믿는 신념. 아셨죠? 과학자가 참이라고 믿는 신념. 진리라는 게 뭐예요? 참이라고 참인 명제. 아셨죠? 참인 명제이기 때문에 진리. 그 다음에 증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정당화된 증거. 아셨죠? 외워봐요. 전통적 인식론이란 짧게 외워봐요. 먼저 신념이자 진리이자 증거입니다. 외워요. 신념, 진리, 증거. 근데 신념이 뭐다? 참이라고 믿어. 그 다음에 진리는 뭐다? 참인 명제야. 증거는 뭐다? 다양한 방법으로 정당화된 증거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 인식론이라는 건 신념이자 진리이자 증거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리니까 절대불변의 진리 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모두가 참이라고 믿는 지식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 인식론을 말하는 정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옆에다가 정의죠, 정의. 그러니까 전통적 인식론에서 과학 지식은 신념이자 진리이자 증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전통적 과학 철학으로 본다면 여러분 전통적 과학 철학이 전통적인 과학의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과학은 합리적 학문이다. 여러분 이거 뒤에서 또 나오니까 합리적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여기는 아직 줄치지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다음 문장 보세요. 전통적인 과학 철학은 절대론과 실제론의 이론적 배경을 두고 있다. 자, 여기 옆에다가 저쪽에다가 2번 배경, 철학 뭐 이렇게 쓸 수 있죠. 배경. 이 배경이 뭐냐면 절대론과 실제론의 배경을 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론이 뭘까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진리는 영원 불변하다. 그러니까 영원 불변한 진리가 존재한다 라고 믿는 거예요. 영원 불변한 진리가 존재한다라고 믿는 게 절대론입니다. 그리고 실제론이 뭐냐? 바로 이런 진리들이 뭔가 실제한다. 실제로 존재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아까 존재론이 있었잖아요. 그 존재론에 있어서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실체나 아니면 진리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으로 믿는 게 실제론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론은 절대불변의 진리가 있다.
실제로 모든 것들은 존재한다. 이렇게 믿는 게 바로 전통적 인식론의 배경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두고 있으며 세 번째는 과학적 방법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과학적 방법에다 줄여놓고 3번 이렇게 줄여야죠. 전통적 인식론에서 과학적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했더니 여러분 여기 뭐가 나오냐면 귀납, 여기 일단 우리가 정의했죠. 그 다음에 배경 철학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과학적 방법이 나오는데 여기는 귀납, 그 다음에 연역, 그 다음에 가설, 연역, 이렇게 연역 등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 과학적 방법이라는 것이 과학적 사고 방법이자 여러분 뒤에도 계속 나올 거예요. 과학적 방법은 과학적 사고이자 과학적 사고 방법이자 과학적 논리가 다 되는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납, 연역, 가설 연역 이렇게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보면요. 귀납법 그러면 과학적 방법이죠. 귀납법이나 귀납적 방법은 똑같으니까 귀납주의 그러면 이거는 과학 철학적 관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귀납적 추리 그러면 과학적 추리가 되는 거죠. 귀납적 논리 그럼 이거는 과학적 논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 철학이라는 것과 사고 방법이 일맥상통하는 선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뒷부분에 말만 바뀌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 귀납이 뭡니까? 귀납이 뭐예요? 귀납이라는 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인덕션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이거 뭐예요? 여기가 먼저예요. 특수한 사례들을 관찰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일반화시키는 과정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특수한 이거 보고 A 보고 B 보고 C 보고 여러분 서울의 까마귀 까맣다, 일본의 까마귀 까맣다, 미국의 까마귀가 까맣다, 모든 까마귀가 까맣다. 이게 귀납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연역은 뭐예요? 그죠? 소크라테스의 3단 논법 기억하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나는 사람이다. 나도 죽는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역은 모든이라는 전제로부터 깔때기로 특수 사례로 오는 것입니다. 아셨죠? 가설 연역이라는 거는 연역하고 사실 일맥상통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뭐라냐면 내가 가설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이 가설을 내 말이 맞다면 여러분 가설이 있죠? 가설이 존재하고 난 다음에 내 말이 가설이 맞다면 이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설 연역입니다. 가설이 맞다면 내 말이 맞다면 아무래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설에 따른 여기는 예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 말이 맞다면 모든 사람이 죽는다. 만약에 사람이라면 죽을 거야. 그러면 나도 죽겠지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게 바로 특수사례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제로부터 특수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연역이라는 거예요. 가설과 연역이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개념이 우리가 뒤에 가서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귀납, 연역, 가설 연역이 이 용어를 보자마자 내 머릿속에 그게 뭔지가 확 들어와야 돼요. 다시 한번 귀납이 뭐라고요? 특수한 사례들로부터 규칙성을 발견해서 일반화로 모든이라고 가는 것이다. 여러분 연역은 뭐다? 모든이라는 대전제에서 그 모든에 속하는 특수 사례로 설명하는 것이다. 가설 연역은 뭐다? 가설이라는 전제를 깔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어떤 사례를 예상을 할 때가 바로 가설 연역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맞는지를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는 과정까지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우리 뭉쳐서 외워볼까요? 전통적 인식론에서 과학이란 무엇입니까? 신념, 진리, 증거입니다. 배경은 뭐가 있습니까? 절대론과 실제론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귀납과학, 연역과학, 가설연역 같은 특정한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러한 과학적 방법은 모두 객관적인 자료나 절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논리적 추리이다. 여기는 줄쳐놓을게요. 객관적인 자료 줄쳐놓고요. 객관이라는 것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절대적인 근거. 여러분 절대에다가 또 동그라미 하세요. 이 절대를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냐면 절대론. 그 다음에 절대적인 진리.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죠. 이거를 근거로 바탕하는 논리적 추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 인식론은 객관, 절대, 진리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한편 논리적 추리가 그 골격이 되는 과학적 방법을 하기 때문에 과학을 합리적 학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합리적 학문이 있는 이 부분 합리적 학문에다 줄쳐놓고 맨 왼쪽에다가 네 번째라고 써놓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방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통적 인식론에서는 합리적 학문이라는 관점을 갖는다. 왜냐하면 절대적이고 아주 객관적인 증거와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고 논리적인 추리를 하기 때문에 합리적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얘가 전통적 인식론이에요. 자, 그러면 전통적 인식론을 우리가 이제 전체로 묶어서 다시 한번 외워볼게요. 전통적 인식론에서 과학 지식은 신념이자 진리이자 증거라고 봅니다. 이거의 배경이 된 것이 바로 뭐냐면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믿는 절대론과 그리고 모든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믿는 실제론을 바탕으로 둡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바로 어떤 논리적 추리를 활용하냐면 귀납적 추리를 활용하거나 논리적 연역적 추리를 활용하거나 가설 연역적 추리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논리 추리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학문이 합리적인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통적 인식론의 과학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체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외웠지만 여러분이 지금 시야는 우리가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고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진짜 요만큼의 아주 깜깜한 창고에서 요만큼의 스코프만 보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눈은 까막눈이니까 요만큼 봅니다. 근데 지금 뒤로 가면 갈수록 이 스코프가 넓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였구나 응용이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 눈을 조금씩 뜨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제 현대인식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대인식론으로 갑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봐요. 과학 지식이 뭐냐? 현대인식론에서의 과학 지식은 여러분 이게 신념, 증거, 진리가 아니라 그게 아니야. 그렇게 진리고 신념이고 증거가 있는 게 아니라 단지 과학 지식은 과학자들이 뭔가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현대인식론에서는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체계일 뿐이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여기에다가 약간 꾸밉니다. 근데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설명한 체계야 과학자들이. 근데 거기 앞에 붙은 게 있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 지식이라고 한 것은 어때요? 나는 내 이름을 걸고 이론을 만들 거야 라고 한다고 이론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우리가 받아야 되냐면 학회나 이런 데 가서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식이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과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나 모여서 이걸 받아들이자, 이거라고 하자라고 합의된 거라는 거예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그리고 구성안이라는 거죠. 구성안에다 또 줄여야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성안. 여러분 구성했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전통적 인식론은 실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미 지식들은 있었어. 그러니까 그냥 발견한 거야. 이게 실제론이에요. 근데 구성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만들어냈다라는 측면이 다릅니다. 구성한 거죠. 이런 말하자면 이게 원래 책상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책상이라고 하자. 그래서 구성한 게 이 이름을 책상으로 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얘를 칠판으로 하고 얘를 책상이라고 하자. 이랬으면 이름이 바뀌었겠죠. 그런 것처럼 바로 구성안이라는 거 안에는 능동적으로 우리가 창의적으로 만들어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현대인식론의 과학 지식을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자, 문장을 외워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이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체계인데 그냥 이렇게만 외우지 말고 거기에다 두 가지를 넣어야 돼요.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성한 설명체계다. 이 안에 모든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처음에 첫 번째 줄에다가 줄쳐놓고 1번이 되는 거죠. 현대인식론에서의 과학지식의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지식의 정의란 여러분 입에 붙어야 돼요. 여러분 입속으로, 여러분이 속으로라도 계속 중얼거려야 돼요.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구성한 설명체계이다. 이게 과학지식의 정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뒷문장은 바로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과학지식이 감각적 지각이나 의사소통을 통해 수용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실험을 통해서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이게 수동적으로 우리가 얻게 된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이걸 강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성이라는 말 앞에 능동이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구성한 설명체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을 봐요. 과학 지식은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통적 인식론의 특징이 뭐냐면 신념이자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절대론이자 실제론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는 딱 말합니다. 절대 불변이 아니야. 아셨죠? 거기는 줄치지 마시고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임시적인 개념체계다. 여러분 거기다가 줄쳐놓으세요. 임시적인 개념체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구성한 설명체계인데 임시적인 설명체계다. 여러분 요거까지 한꺼번에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시적인 설명체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임시적이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잠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정적일 뿐이다. 지금은 이거를 합의했지만 언젠가는 이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시험에도 기출이 됐었지만 원자 모형을 보면 돌턴이라는 사람이 원자 모형을 만들었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원자로는 전혀 다른 모형이라는 거예요. 현대의 원자 모형을 사용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언젠가는 바뀐다. 임시적이다라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벌써 아까 전통하고 대비가 되죠. 자, 그러면서 현대의 과학 철학에 따르면 과학은 주관적이고 이념적인 학문이다. 여러분 여기다 줄여놓으세요. 주관적이고 이념적이다. 여러분 이게 아까 배경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절대론과 실제론 이랬잖아요. 실제론이 존재론이라고 그랬죠. 근데 존재론 중에는 존재론의 실제론에는 유물론도 있고 유심론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유물론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가 여러분 마음이나 정신보다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고, 여러분 유심론은 뭐냐면 관념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실체들보다는 마음이나 정신이 이런 관념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라고 그러냐면 주관적이고 이념적이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관념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이고 이념적인 학문에다 줄여놓고 이게 바로 관념적이구나. 우리가 바로 철학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 관념적인 이런 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과학이론은 당시의 사회적 환경이나 가치관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만 살아남고 과학은 그런 진화 과정을 통해 발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다가 줄쳐놓고요. 자, 우리가 지금 현대인식론을 보니까 잠정적인 설명 체계이다 라는 관점을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의 바탕은 바로 주관적이고 이념적인 말하자면 관념론에 기초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여기서의 과학적 방법을 봤을 때는 이론이라는 것이 왜 임시적이냐. 왜 그러냐면 당시의 사회적 환경, 가치관에 어울리는 것만 살아남고 진화 과정을 통해 발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떤 이론이 여러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진화론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동설이나 이런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나 아니면은 그 이전에 천동설이나 이런 것들도 그 시대적 배경에 따라 중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종교적이거나 사회적 영향에 따라 천동설이 맞아 이랬다가 나중에 지동설로 바뀌고 이런 것처럼 실제로 우리는 진화적인 과정을 통해 이 진화적 과정이 뭐냐면 그 가치관이나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이렇게 퇴화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적인 관점을 갖는다. 이게 방법적인 측면이죠. 변화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한 과학은 당시에 제기된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법칙과 이론 등이 계속적으로 나타남으로써 발달한다. 이거죠. 자, 이걸 봤더니 이 진화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환경과 가치관에 적합한 것들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 문제 해결력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특성에 의해 바로 지식이 발전해 나간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은 사회적 변화와 학문적 발달에 따라 함께 발달하는 비합리적인 학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마지막에 보면 여기는 합리적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현대인식론에서는 과학이 비합리적인 학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4번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현대인식론을 한번 첫 번째 정의가 뭡니까? 여러분 현대인식론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죠? 과학자들이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합의한 능동적으로 구성된 임시적인 설명 체계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떤 배경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통적 인식론에서는 절대적이고 실제론,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거에만 초점을 뒀다면 현대 인식론에서는 존재하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관념론, 내가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더 초점을 둔다. 그러니까 이념적이고 주관적인 관념론의 바탕을 둔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어떤 방법으로 발달해 왔습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아까 전통적 인식론에서는 여러 가지 논리 추리 과정을 사용을 했다라고 보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진화적 과정을 통해서 발전을 했는데 여기 과정이 두 가지 패턴이 있더라. 첫 번째가 환경과 그 사회의 환경과 가치관에 적합한 것들만 살아남거나 그리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살아남더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되셨죠? 그렇지만 여기 보면 이 진화적인 관점을 우리가 보다 보면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적합한 것들만 사회적 합의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다 시험 밭이에요. 최근에 진짜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왜 비합리적이냐 이거 시험에 나왔거든요. 4점짜리 중에 하나로 나왔거든요. 여러분 왜 비합리적이냐면 적합한 거, 문제 해결력이 좋은 거, 그 시대적 사회에 적합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합의라잖아요. 얘가 적합한 것 같아 라고 결정을 하죠. 여러분 사회적 합의라는 건 결국은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논의를 해서 이걸로 하자라고 결정한 거잖아요. 근데 사회적 합의가 항상 정말 100% 답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다수결이 진짜 뭐 제일 좋은 방법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수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폐해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회적 합의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학문이다. 주관적이고 관념적이기 때문에 비합리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두 개의 같이 이 한 페이지를 한번 그대로 한번 외워보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이 그대로가 다 문장이 다 답이 여러 개의 답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전통적 인식론의 관점에서 과학 지식을 뭐라고 합니까? 신념이자 진리이자 증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떤 배경을 두고 있습니까? 절대적이고 실제한다는 거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과학적 사고방법을 활용을 하냐면 귀납적이거나 연역적이거나 가설연역적인 것처럼 특정한 방법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특정한 방법에 의한 논리적인 추리를 하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증거, 절대적인 진리,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논리 추리니까 합리적이야 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현대인식론에서의 과학 지식은 뭡니까? 지식이 실제로 있는지 그런 거 몰라. 실제로 있는 걸 발견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우리가 자연현상을 알고 싶어.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체계인데 이 설명체계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사회적으로 합의를 통해 구성한 임시적인 설명체계일 뿐이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체계라는 게 설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각자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진화론, 어떤 사람은 창조론, 어떤 사람은 천동설, 어떤 사람은 지동설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러니까 각자마다 설명체계가 다르니까 당연히 주관적이죠.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에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니까 이념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관념론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게 어떤 방법을 활용하느냐? 방법 중에 사회적 합의라는 방법도 활용하지만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네들이 변화되는 과정을 보니까 굉장히 진화적인 방법이에요. 논리 추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논리 추리가 아니라 진화적인 방법을 따른다라는 얘기예요. 진화라는 게 그거잖아요. 적자 생존. 그렇죠? 경쟁. 이 법칙에 의해서 더 나은 게 결국은 선택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적응, 적자 생존, 그리고 경쟁 이런 게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지식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게 그러면 결정이 되는데 논리적인 추리가 아니라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떤 방법이냐면 그 사회에 적합한 거. 아셨죠? 그걸 사회적 합의로 결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적응을 잘하는 애들. 그렇죠? 생물도 적응을 잘하는 애들이 살아남는 것처럼 이 지식도 적응하고 해결을 잘하는 애들이 살아남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게 진화적인 방법을 거친다. 근데 이 베이스에 이거에 깔려 있는 게 사회적인 합의라는 것이 이 안에 깔려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는 논리 추리를 통한 객관적인 것과 절대적인 증거들에 의해서 논리 추리를 하니까 합리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여기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관념적인 데다가 사회적 합의 같은 걸 통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는 비합리적일 수밖에 없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진짜 보지 말고 여러분이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우리 전통적 인식론이란 지식이 신념, 진리, 증거, 실제론, 절대론, 방법은 귀납, 연역, 가설연역, 그 다음에 논리추리를 하게 되니까 합리적이다. 그렇죠? 전통적, 현대적 인식론에서는 뭐라고 한다?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성한 사명, 임시적인 설명체계. 근데 이것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이념적이라서 관념적이야. 근데 결국 얘네들은
바로 사회에 잘 적응하고 적합하고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만 살아남으니까 진화적인 관점을 가져. 그리고 이렇게 사회적 방법이나 관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비합리적이야. 이런 특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인식론이라는 것은 지식이 뭐다라고 결정하는 건데 우리가 지식이 무엇으로 결정이 되는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른쪽의 과학 지식의 특성은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오니까 그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대는 현대인식론이겠죠. 그러니까 현대인식론에서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들을 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보면은 지금 6가지 특성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는 모형에 관한 인식이 나옵니다. 현대인식론의 관점에서 모형이 뭘까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형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개념입니다. 모형입니다. 여러분 이 모형은 나중에 되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배울 거예요. 지금은 모형이 뭔지도 사실은 모르죠. 근데 모형에 정의가 나옵니다. 여러분 모형이라는 걸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은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델입니다. 모델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이런 모델을 모형,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많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걸 많이 봤냐면 척도 모형. 여러분 척도 모형이 뭔지 아시죠? 축적한 거.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지구본 만들잖아요. 여러분 지구가 지구본만한 건 아니죠. 근데 축소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축소했지만 진짜와 똑같게 생겼지만 똑같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 속에 무슨 멘틀이 있고 핵이 있고 뭐 그런 건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인체 모형, 무슨 모형 이런 거 많이 만들잖아요. 그게 척도 모형이라는 거예요. 또 뭐도 있냐면 비유 모형도 있습니다. 비유 모형.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원자가 어떻게 생겼냐. 원자는 건포도 푸딩 모형 같아. 아니면 은하계 태양계 모형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비슷하게 뭐뭐처럼 뭐뭐해 라고 비유를 찾아서 얘기하는 게 비유 모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론 모형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우니까 지금은 이거는 그냥 스치듯이 흐름을 가져가시면 돼요. 이론 모형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현상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원자가 뭘까? 원자는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라고 했더니 이 러더포드라는 사람이나 톰슨이라는 사람이 먼저 톰슨이라는 사람이 나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 원자 안에는 아까 돌턴은 깨질 수 없다라고 했는데 실제 원자 안에는 전자가 있는 것 같아. 바로 전자라는 것이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거는 원자야. 뭐 이러면서 원자가 있어, 전자가 있어, 핵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원자나 핵이나 전자를 봤습니까? 아직 못 봤어요. 있다라고 그걸 가정해야지만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원자로 설명해야지 설명이 되고 분자로 설명해야지 설명이 되고 전자로 해야지 설명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것을 설명 체계를 이론이라고 해요. 근데 그걸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도입한 개념이 이론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자라든지 입자라든지 분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념을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론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런 게 모형이에요. 그러면 현대인식론에서 모형은 어떻게 보는지 보세요. 자, 우리가 이거 다음 시간에 이제 쪽지 시험에도 여러분이 모형이 뭐냐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모형이란 뭐냐? 현대인식론에서 모형은 과학적 모형은 현대 원자 모형이 이제 대표적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현대인식론에서 모형은 진짜 중요하죠. 근데 과학적 모형은 자, 두 번째 줄이 중요합니다. 실제 모습을 묘사하거나 정확히 묘사하거나 그 다음에 비슷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다. 척도 모형은 비슷하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비슷하게 표현했지만 그거는 특징을 묘사한 거지 실제를 그대로 묘사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구본을 만들었는데
겉에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는 비슷하지 않잖아요. 모든 걸 다 묘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묘사한다거나 비슷하게 표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거라기보다는 세 번째 줄에 보면 실험이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분 거기다가 형광펜 기출입니다. 기출. 여러분 모형을 왜 활용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모형을 왜 씁니까? 여러분 모형을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분 교사가 이런 모형 활용하는 이유는 학생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추상적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실험이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핵심은 설명하기 위해, 어떤 현상이나 실험을 설명하기 위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물리에서 출제가 됐었죠? 3년 전에. 이걸 설명하기 위해 여기서 끊어줘야죠. 그래서 이게 뭐냐? 과학자의 상상력과 창의성에 의해 구성된 것이다. 만들어진 것이다. 아셨죠? 그러니까 현대인식론은 전부 다 발견한 것이 아니라 구성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여러분 여기 뒷부분, 이 부분이 정의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자, 모형의 정의가 뭐라고요? 어떤 현상이나 실험을 설명하기 위해 과학자가 상상력과 추론에 의해 구성한 것이다. 아셨죠? 그러니까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앞에 것도 잊지 말아야 될 게, 어떨 때는 척도 모형은 비슷하게 만들려고 한 것도 있죠. 하지만 원자나 입자나 분자라는 거는 정말 추상적인 거거든요. 실제로 묘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정확하게 묘사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구성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잠정성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 현대인식론적인 관점 옆에다가 이게 바로 과학 지식의 본성이에요. 과학 지식의 본성이라고 여러분이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모형이라는 것은 실제하는 것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구성한 것이고,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과학 지식은 잠정성을 갖는다라고 했죠. 여러분 이거 보지 말고 한번 얘기해봐요. 아까 잠정성이 뭐였습니까? 잠정성이 뭐였죠? 과학 지식이라는 건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사회적으로 합의를 통해 구성한 설명체계인데, 이것은 언제든지 또 다른 증거가 나왔을 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임시적인 설명체계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잠정성이다. 됐죠? 그러면 첫 번째 줄 봐요. 과학 지식은 견고하여 쉽게 변하지 않지만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옛날에 학교에서 학습이론 배울 때 피아제나 하쉬에 배웠었죠? 여러분 피아제나 하쉬에를 배울 때 어떤 개념을 배우냐면, 학생들의 인지구조, 코그니티브 인지구조 안에는 C1이라는 인지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코그니티브 1이라는 게. 그러면 이 코그니티브라는 인지구조가 바로 리얼 월드, 환경이라는 것과 상호작용을 해요. 그러면 C1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R1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C1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C1에 일치하지 않는, 불일치하는 변칙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얘가 R2예요. 변칙 사례. 그러면 얘가 나타나니까 C1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니까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갈등을 해결하면서 C2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합니다. 이게 바로 C1이 C2로 변화되는 게 바로 뭡니까? 개념 변화거든요. 이 개념 변화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과학이론이 변화되는 과정이 학생의 개념이 변화되는 과정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C1을 선개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선개념이, 새로운 과학 개념이 바로 과학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왜 개념 변화가 중요하냐면, 학생의 5개념은 아까 OT에서도 얘기했지만 5개념은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그냥 아니야 이걸로 받아들여 이러면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현상을 줘서 설명해봐. 못하지? 못하니까 이상하네, 혼란스럽네 이렇게 느껴야지만 흔들리기 때문에 C2를 도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도 우리가 보면 과학 지식은 견고하여 쉽게 변하지 않지만 거기다 줄여놓고요. 이게 뭐랑 비슷해요? 학생의 성개념은 쉽게 변화되지 않는 특성을 갖잖아요. 이것도 기출이에요. 실제 과학이론도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변칙사례가 나타나도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할 수는 있다. 이게 자체가 잠정성이다. 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변화는 새로운 증거로 인해 기존 이론이 수정되거나 1번. 여러분 여기에다가 1번 새로운 증거로 인해 기존 이론이 수정되거나 여러분 그러면 여기 새로운 증거에다가 줄여놓고요. 새로운 증거가 여기로 얘기하면 뭘까요? 기존 이론이 C1이라면 새로운 증거잖아요. 증거는 R2가 되는 거죠. R2. 변칙사례죠. 변칙사례가 나타나니까 기존 이론이 수정되거나 여러분 기존 이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C1. 그래서 기존 이론이 수정되는 변화가 C2로 변화되는 게 나타나거나 얘가 먼저 나타나서 1번. 아셨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시각이나 기준으로 자료를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여기에다가도 줄여놓고 새로운 시각이나 기준으로 자료를 새롭게 보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기술이 발달하거나 여러분 이렇게 되면 옛날에 여러분 갈릴레이가 설명을 할 때는 이게 달이 지구도 둥글고 뭐 그 다음에 지구가 움직이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하지만 망원경이 발달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달을 관찰하니까 표면이 울퉁불퉁하거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걸로 인해서 새로운 증거들이 나타나니까 그것 때문에 기존 이론이 바뀌기도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기출입니다. 여러 번 기출, 이건 문장이 지금 요 하나의 파트 안에 여러 개의 문장이 실제로 기출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이 변화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R2가 나타나서 C1이 C2로 바뀌는 경우 이런 과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관점. 그러니까 바로 C2가 형성이 되면서 C2 때문에 새로운 R들이 증거들이 나타나니까 바로 C2로 바뀌는 이유. 이렇게 되는 거죠. 새로운 관점이라고 그러니까 이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바뀌는 경우, 이런 두 가지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양한 이유로 일어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지만 이거 외에도 이론이 바뀌는 경우는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잠정성입니다. 잠정성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기존 이론은, 과학 이론은 쉽게 변화되지 않지만 변화될 수 있다. 이게 잠정성입니다. 자, 세 번째로 갑니다. 과학 지식의 주관성이에요. 자, 이번에는 주관성이죠. 여러분 주관성을 딱 얘기하면 주관성의 반대가 뭡니까? 객관적이잖아요.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현대 인식론에서는 전통적 인식론은 객관적인 진리가 있었다고 그랬지만 현대 인식론은 객관이라는 건 없어. 모든 건 주관적이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착시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날씬해 보이고 싶으면 스트라이프 무늬가 들어있거나 배색을 어떻게 진한 옷을 입거나 이런 거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인지구조는 우리가 똑같은 걸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각자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주관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학 지식은 주관적이며 줄쳐놓고요. 주관적 줄쳐놓고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현대인식론의 배경 주관적이고 이념적이고 관념론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주관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론 의존적인 측면을 지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론 의존적 거기다 줄쳐놓고
이론 의존적이라고 그랬을 때, 이론 의존적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이론이 뭐냐면 내 머릿속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머리입니다. 말하자면 코그니티브 같은 거예요. 내 머릿속에 있는 코그니티브.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설명이 나와요. 여러분 뒷부분에 바로 나옵니다. 과학자의 신념. 이념이죠. 이념 같은 거요. 이념. 선지식. 여러분 코그니티브에 있는 선지식. 그 다음에 훈련. 여러분 어떤 훈련을 거쳤느냐? 경험, 기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다 엑스레이 사진을 가져왔다고 쳐봐요. 그러면 의사들은 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서 어디에 골절이 되고 어디에 염증이 있고 알겠지만 우리가 엑스레이 사진을 봤을 때는 뭐가 뭔지 모른다는 뼈만 보일 뿐이에요. 그게 바로 이론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고 경험이나 아니면 선지식에 따라 보는 눈이 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관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연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요소는 과학자가 어떻게 연구를 수행할지, 그리고 무엇을 관찰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석할지 이런 것들에 다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괄해서 주관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거의 한 가지 예가 뭐냐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이 용어를 시험에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기출에서. 근데 이 관찰의 이론 의존성은 이 주관성에 속하는 한 가지 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여기에는 무엇을 할지 무엇을 관찰할지 어떻게 해석할지 근데 해석 측면에 나오는 게 관찰의 이론 의존성입니다. 여러분 이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 뭐냐면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아는 만큼만 보이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영화를 봐도 영화가 끝나고 나서 기억하는 장면들이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론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선, 경험, 선, 지식, 신념, 훈련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이해되시죠? 이게 주관성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추론과 상상력의 사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론과 상상력의 사용 이것도 요즘에 얼마나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까? 여러분 줄쳐놓고요. 여러분 추론과 상상력을 사용한다는 건 뭐냐면 아까 여러분 현대인식론에서 과학 지식이란 자연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구성한이라고 그랬죠. 능동적으로 구성한이라고 그랬죠. 이 능동적으로 구성했다는 건 뭐냐면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내가 구성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구성할 때 내가 뭘 쓰겠습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추론, 상상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에 보면 과학 지식은 부분적으로는 추론이나 상상력과 창의성의 산물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거기 추론, 상상력, 창의성의 산물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되죠.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갈릴레이가 사고 실험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거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창의성, 추론, 상상력 여러분 이런 것들이 베이스가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 모형에도 나왔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과학적 방법에 대한 잘못된 신념 이게 나오죠. 과학적 방법 줄쳐놓으세요. 여러분 아까 전통적 인식론에서의 과학적 방법은 뭐였죠? 귀납, 연역, 가설연역 같은 특정한 방법이 있다. 그런데 현대 인식론에서는 그것만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도 된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념이 뭔가라는 걸 보면 첫 번째 문장입니다. 과학에 대해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잘못된 신념. 여러분 잘못된 신념이 5개념이잖아요. 이 5개념은
보편적인 과학적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거기다가 줄쳐 놓으세요. 이것도 기출이잖아요. 화학에서. 과학의 본성이 발생학습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 출제가 됐었습니다. 보편적인 과학적 방법이 존재한다. 거기다 줄쳐놓고 이게 바로 5개념. 옆에다가 C1이라고 써놓으세요. 얘가 5개념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하면 보편적인 과학적 방법에 얘가 뭐가 돼요? 귀납 아니면 연역, 가설 연역만 해야 돼. 이게 논리적 추리니까 이게 보편적인 방법이야 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 즉 과학자가 요리책처럼 단편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믿는 거다. 하지만 여기 나오죠. 확실한 과학 지식을 보장하는 과학적 방법은 없다. 여기 줄쳐 놓으세요. 이건 없다. 여기는 줄만 쳐 놓으시고 그 뒤에 나옵니다. 거기다가 줄쳐 놓으세요. 계속. 과학자는 관찰, 비교, 측정, 시험, 사색, 가설, 도구를 만들고 이론이나 설명을 구성하는 등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고유의 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한다. 이거죠. 얘가 C2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통적 인식론에서는 보편적인 방법이 존재해 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현대인식론에서의 과학적인 방법이란 뭐냐면 다양해. 아셨죠? 귀납은 안 되나요? 되죠. 여러분 귀납도 되고 연역도 되고 다 되는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화학에서는 여러 번 출제됐어요. 화학에서는 이런 것도 되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진짜 다양해. 관찰도 되고 뭐 가설도 설정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는 뭐도 들어가요? 과학자의 상상, 추리, 창의, 은유 이런 것들이 다 되더라.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벤젠고리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 벤젠고리가 발견이 될 때 케쿨레가 여태까지는 고리형 구조라는 것이 없었으니까 고리를 이루는 구조가 없었는데 도대체 내가 발견한 이 화학식이 C6, H6라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얘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 너무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너무 고민하다가 꿈을 꾼 거예요. 꿈속에서 뱀이 꼬리를 물었다라는 거를 바탕으로 이거를 추론했다고 그러죠. 그런 게 바로 뭐예요? 꿈이잖아요. 꿈, 영감, 꿈이나 영감 같은 것조차도 다 과학적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또 다른 사례가 뭐냐면 멘델레예프도 주기율표를 만들기 위해서 카드들을 막 여러 개 놔두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 막 책상에서 이걸 맞추고 있었대요. 그걸 맨날 며칠을 하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깐 잠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꿈속에서 그걸 맞춘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맞추고 나서 일어나가지고 그걸 그대로 배열했더니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합격하려면 꿈을 꿔야 돼요. 꿈속에서도 막 시험에서 막 논술을 하고 있고 전공 문제 풀고 진짜 자기가 그거를 생각하면 그런 현상을 꿈으로도 꾸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마 진짜 경험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프로그래머 과정을 한번 거친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임용고시 같은 걸 볼 때 정보처리 기사도 막 그 가산점이 막 붙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정보처리 기사를 딴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정보처리 기사 따기 전에도 제가 포트란이라는 것과 코볼, 뭐 C뿔, 뭐 이런 것들을 배운 적이 있는데 그런 걸 짤 때 이제 프로그램을 짜라고 그러는데 도저히 막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 1cm 방 안에다가 0. 몇 미리짜리 사람을 해놓고 이 사람이 여러 개 충돌하고 있다가 몇 미리짜리의 문을 통해서 이게 바깥으로 탈출할 수 있는 경우에 프로그램을 짜라 막 이런 거를 문제를 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계속 고민하다가 꿈을 꾸는 거죠. 근데 진짜 꿈속에서 문제를 풀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을 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실제로는 과학자들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더라. 이게 바로 현대인식론의 관점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보세요. 과학과 예술의 비교 이렇게 나와 있죠. 과학과 예술은 굉장히 유사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유사성이 있냐면 거기 보면 상상력,
직관, 감정, 시각화 이런 것들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아직은 조치지 마세요. 그러면 특히 이런 게 됐을 때 어떤 부분이 진짜 비슷하냐? 뭐냐면 여러분 두 가지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거기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예술과 마찬가지로 창조와 구성의 측면을 갖는다. 여러분 창조와 구성은 사실 비슷한 말이죠. 창조하는 게 구성해내는 거라는 거예요. 없던 걸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없던 현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과학자가 어떤 이론을 만들 때 있는 걸 발견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다라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미학적인 측면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형 같은 거를 만들 때도 모형을 만들 때 우리가 아무래도 알아보기 쉽고 그 다음에 보기 좋고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비슷한데 첫째는 창조와 구성, 두 번째는 바로 미학적인 측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예술과의 비교해서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대표적인 과학의 본성 질문이 있어요. 과학 지식은 광부가 금을 캐내듯이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가가 작곡가가 음악을 작곡하듯이 창조해내는 것이다. 이게 과학 지식의 바로 특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보고 할게요. 모형이 뭐였습니까? 모형은 실제로 묘사한 게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실험이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구성해낸 거다. 아셨죠? 두 번째, 잠정성이 뭐다? 과학 지식은 잘 안 바뀌어. 하지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자, 세 번째, 주관성이 뭐다? 주관성이라는 건 지식이 그 주관성과 이론에 의존한다는 거다. 그래서 과학자가 어떤 생각이나 신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무엇을 연구할지, 무엇을 관찰할지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 자, 네 번째,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는 추론과 상상력을 사용한다. 왜냐하면 구성하니까. 지식을 구성할 때 추론과 상상력을 사용한다. 다섯 번째, 과학적 방법에 대해 잘못된 신념이 바뀌었는데 잘못된 신념은 뭐였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다? 보편적인 방법이 있다. 하지만 현대 인식론에서는 뭐라고 그런다? 보편적인 방법이란 없다. 다양한 방법, 꿈도 되고 영감도 되고 상상력, 추론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자, 여섯 번째, 과학과 예술을 비교할 때 비슷한 점이 뭐다? 비슷한 점은 첫째, 창작하거나 구성한다는 것. 창작하거나 구성한다는 거, 새롭게 창조한다는 거. 두 번째는 미학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 교육과정에 07, 09로 들어가면서 나온 게 07에서는 스템이었죠. 그 다음에 09로부터 스팀이었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아트가 들어있죠. 아트. 그래서 요즘에는 과학에서도 예술을 그리고 예술에서도 과학을 서로가 이렇게 매칭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